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박구용 철학교수가 날카롭고 유쾌하게 분석합니다. 그런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유명한 법원입니다. 예, 그거 기본이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네. 도둑을 하나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은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법원의 판결의 기본 원칙. 법원 판결도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은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뭐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네.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걸 내가 이제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텐데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의문이 되는 것은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도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이거 무죄네, 무죄 선고를 했어요.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이거 유죄네? 그래서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3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거나 무죄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죄를 하는 게 원칙인데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하는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 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그래서 뭐 상고제도가 있긴 한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가능성이 그럴 뭐 개연성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법 원칙에는 좀 안 맞는 겁니다, 사실요. 지금 무죄 판결은 상소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미국계 대륙법계통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법에서 이중이용 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항소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러다 혹시 죄진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네네. 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 전 재산 날려가면서 인생 망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대법원은 어때요? 대법원은 1.2%안 됩니다. 근데 무죄인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1점 몇 프로다. 네, 1.7% 정도 됩니다. 그럼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네, 예. 그게 타당합니까?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게 전면적으로 완전히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법리관계 적용이 잘못된 건 드물고요. 부수적인 무죄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나 항소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아니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뭐 거의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규정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건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법률관계 다투는 거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은 대검 관련 사무 예규들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지금 돼 있어갖고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이게 막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변론해가지고 겨우 무죄 해놓으면 항소 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중에 네. 기껏해야 5% 네.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인류 수천 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고. 아니 심판사 세지서 무죄라고 했는 걸 지금 이게 제가 이걸 얘기를 여러 군데 해봐도 그 혹시 나쁜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1심 합의부는 1년 이상 무기 사용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살인죄라든가 또는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가 된 경우는 사실 피해자가 있고 국민들 분노의식이 높기 때문에 저는 법을 좀 이게 사건들을 분류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들 빼놓고는 상소를 금지하는 경우는 입법을 추진하고요. 일단은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저희 검찰에서는 제가 일전 대부분의 중요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그런 방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나는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건 똑같다.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그 없는 사람 잡아가지고 특히 중대 범죄일수록 중형이잖아요. 네, 그때 사실관계 문제하고 법률 문제가 좀 나눠 갖고 저희도 지금 분석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 잡아다가 사형시킨 거 많잖아요. 네네. 그 죽은 사람 어떡할 거예요? 이제 와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무죄 선고하고 미안하다 그래놓고 또 그러고. 뭐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억울한 과거에 사람, 그 문제는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과거에 그 관련된 과거사 사건들, 재심 사건들을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도 분석해 갖고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항소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직접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쉽지 않은 거긴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 뭐- 지휘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이게 정말 1심 판사는 무죄, 2심은 유죄인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 네. 운수 아닙니까 운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이제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그 검찰국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이제 구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잘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요. 또 시스템으로 좀 네, 이게 훌륭한 제도적으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제도적으로 해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박구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고영입니다. 방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때 한 예. 발언인데 도둑 10명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 명 만들면 안 된다. 예,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안 하죠. 예, 예. 10명을 그 놓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범인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아니 사실은 어제 국무회의에 엄청 중요한 그 이야기를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셨고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전혀 안 다루시네요. 그래서 뭔데요? 첫째는 이 문제고 음. 또 하나는 이제 그 뭘까? 물가에 관한 대통령의 말하자면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난 어제 국무회의였거든요. 나 어제 어제 게으리 본 것 같은데 지금 어제 내가 보니까 봤으면 반드시 다뤘을 건데 나 어제 국무회의 못 봤고 못 봤죠. 어제 국무회의를 못 봤고 예. 그 대신 저걸 봤죠. 그 대통령 부인 예. 아픈 거. 나 그거 기자회견 보면서 아. 주치 기자회견 보면서 이거 이재명 스타일이다. 예. 공과 사의 구분이 정말 칼같구나.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국무회의 다 봤잖아요. 제가 네. 공개된 것은 네. 어제가 가장 저는 좋았어요. 어제나 못 봤는데 하필. 어제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요? 예. 어떤 그런데 면에서? 사실 그 얘기 하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지금 문제가. 왜냐하면 첫 번째 야, 원래 뭐 주제는 잠깐 얘기하는 첫 거잖아. 번째 네. 내가 보기에 저는 예전에 전남대학교 교무부처장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교무처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교원 인사 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징계를 주무 징계. 부처예요. 공무원 징계.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첫째 김건희 특검들. 특검 40명 나와가지고 예. 근거에 특검 소속된 검사 40명이 예, 그렇죠. 인지교육한 거. 공무원을 하면 공무원법 66조가 있어요. 예. 공무원법 66조에 따르면 단체 교섭권은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근데 단체 행동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금지돼 있어요. 이걸로 처벌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이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단체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건 잘 안 해요. 그 경우는 아주 오랜 투쟁의 결과 법원에서 일부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약간
그 사무 노동보다는 또는 권력형 이기보다는 일상적인 노동인 경우는 일부 허용해요. 의견 표명하는 것을. 하지만 지금 검사나 판사나 이런 분들은 뭐죠? 고위공직자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저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 대부분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라서 이런 고발이 돼야 됩니다. 첫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할 경우는 난 징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고발을 먼저 해요. 대부분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사를 통해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 이럴 경우 이제까지 검찰이 한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게 뭐 수사할 때 주모자를 색출하는 거예요. 수계. 주모 수계. 반드시 이번 그렇지. 김건희 내란 특검에 40명이 왜 다른 데는 안 했냐고요. 김건희 내란 다른 특검이 특검.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냐. 김건희 특검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김건희 특검만 했다는 얘기는 이게 검사들 전체의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모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김건희 특검 내에 주모자가 있다는 거. 그렇죠. 주모자를 색출해야 돼요. 그렇게 색출하고 책임을 묻고 징계하고. 근데 저들이 왜 저걸 안 했냐 지금까지 어. 자기들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소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 기소 분리만이 아니고 기소 독점권도 나중에 잡아야 된다. 기소 관련한 위원회도 있더라고 해외에. 그렇죠.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또 따지더라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1심을 판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소를 해서 1심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1심. 그러면 1심에 기본적으로 사법 절차라는 것은 2심부터 3심까지는 원래 누구를 위한 시간이냐는 거예요. 검사를 위한 시간인가 아니면 피고인을 위한 시간인가. 오케이. 원래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적 법치국가 그럴 때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기관은 입법기관이에요. 법치주의를 대변하니까 사법기관입니다. 그렇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주권 중심이에요. 그래서 국회는 주권자를 중심으로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적 법치국가를 대변하는 사법기관은 뭘 중심으로 인권 중심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의 가장 중요한 건 인권 의식이에요. 그렇지. 인권 감각이에요. 그래서 1심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이거 교과서. 그렇죠. 우리가 흔한 말들 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증받기 위해서 2심, 3심 가는 겁니다. 2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달라. 3심에서는 법리관계를 다시 살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검사는 이미 총력을 기울여서 기소했잖아요. 네. 근데 1심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됩니다. 만약에 중대범죄라든가 내란과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소서 하고 싶으면 즉 항소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죄가 난다면. 예, 그게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소로서 이미 그 피고인들은 국가폭력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폭력은 국가 위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적 구제는 안 돼. 법을 통해서 해야 돼. 그걸 대변하는 사람, 대행하는 사람이 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예. 검사는 국가를 대변하는 겁니다. 국가의 폭력을 대행. 그러니까 폭력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 저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했지. 그렇죠. 내가 대신 혼내주는 사람이야. 그렇죠. 너 국가를 죄가 대신해서.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판사는 예. 그 경우에도 어떤 경우냐? 국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판사는 그 피고인을 인권을 대변하는 인권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교과서인데 이게.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예요. 그렇지. 그 이제 검사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사가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왜 네. 이렇게 피고인들에게 잔인하게 하느냐 그렇죠. 그 말이거든. 사실 이 말은 사실은 검찰 개혁 촘촘히 제대로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인권 감각이 대단히 낮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관 있잖아요. 정의관이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미성숙 할수록 징벌적이에요. 그렇지. 반드시 징벌해야 된다는 게 강해요. 그렇지. 그런데 도덕 감각이 성숙할수록 징벌보다는 예비 또는 교육 이런 걸 중시한단 말이에요. 교화. 이런 걸 중시한단 말이죠. 맞아. 네? 그건 맞아. 그런 게 중시되는 건데 네.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법률은 우리나라의 크기 발전 정도에 맞지 않아요. 예리한 말이다. 네, 그걸 우리- 대통령이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 박병근 교수님이 이제 철학을 하셨지만 법 철학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본인 아는 얘기. 근데 이게 사실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그 교수님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대통령이 하는 말도 금방 알아듣고 네, 그 말이구나. 대통령이 지적하기 전에 글로 가겠다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못 알아듣고 네.
다른 장관도 대다수가 비슷하긴 한데 대통령이 먼저 저만큼 가가지고 왜 일로 안 갑니까라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체근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어제는 정말 좋았던 표가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잔인한 국가 체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따뜻한 국가를 만들 것이냐. 대통령이 원하는 방법은 원하는 길은 국정 철학은 따뜻한 국가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있잖아요. 한 80년대 90년대 한 90년대 유럽이 그 가고자 했던 네. 사회 있잖아요. 그 사회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극우화해버렸고 유럽도 극우화됐는데 우리만 여기 남아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이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던. 유엔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우리가 지금 세계에 모든 짐을 짓고 우리가 배달 민족이잖아요. 배달을 해야지 이제. 진짜 세계적인 것을 우리가 배달하려면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요 모델, 예. 요 모델은 그 서구 사회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렇습니다. 진보적인 사회의 구현인데, 근데 그 서구 사회는 이미 극우화되기 시작해버렸고 우리가 지금 야 글로 가면 안 되지. 네, 그 사회를 구현하고 싶은데 우리 국무위원들이 지금 대통령의 철학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의 단독 항소, 그러니까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죠. 검사도 같이 항소하는 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검사가 단독으로 피고인은 안 하는데 단독으로 항소하는 건 일단 영미법에서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대륙법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거의. 오케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중대범죄, 흉악범죄. 오늘 주제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지. 원래 아닌데. 왜 맨날 주제 아닌 걸 길게 얘기하는 아니 거야? 왜냐면 제가 원래 지금 미국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뭐야? 네. 어제 대통령이 1분 남았어. 국가는 너무 잔인하다. 그거 중요한 얘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건 내일 또 한번 나와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따뜻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은 기본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서민의 정치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은 커터칼 정치다. 막 대단한 이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도 잘 해나간다. 지금 국민을 보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중에 그걸 지금까지 잘 따라온다고 생각했던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어제 주로 지금까지 신뢰를 보였던 장관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합니다. 사과값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배값이 올라서 예를 들면 뭐 그래서 그때 농산장관 얘기는 아무튼 대체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오르면 이쪽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바나나는 왜 오르냐고. 제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바나나는 왜 오르냐. 바나나는 수입 규제 품목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대체 수요가 확 늘어난다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공급량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게 바나나인데 바나나 값은 왜 오르냐 도대체. 왜 오르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과일 수입하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수입할 때도 예, 가격을 그러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바나나 수출할 때 일본에는 500원에 팔고 한국엔 700원 팔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근데 대통령님이 저기 23년 12월부터 요 시점은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수입 유통 구조도 들여다보고는 있는데요. 환율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지금 발표는 개방도가 되게 낮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수입 많이 하는 나라 없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 수입을 할 때 영향을 받는 게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환율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사과가 그렇다고 이렇게 벌어져요? 예, 그 이때 굉장히 환율이 그러니까 밀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이거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되는 건 아닌데 정부 통제 역량의 상실이에요.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물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담합 가능성도 높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대부분 독과점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 몇 개 가공식품 회사도 그렇고 식품 유통 회사도 그렇고 네. 몇 군데서 독점을 하고 있어서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예. 정부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 예. 정부 눈치를 보잖아요. 예. 시장과 정부는 서로 기란 관계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관심을 안 가져버린다든지 네. 통제를 안 한다고 확신이 든다든지 이러면 그 마음대로 막 올려버리죠. 독점, 과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OECD 국가들보다 1.5배가 높다고 하는 거 이거 이해할 수가 없고 그중에 특히 식료품, 생활용품 이 가격만 유난히 또 높아요. 그거 이상하죠.
왜 식품만 이렇게 높냐? 식료품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제대로 통제를 하면 좀 그렇고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좀 개입하면 상당 정도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대통령 말씀 그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할당 관세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수입을 해올 때 예를 들면 이게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사실 추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그 소비자 가격 인하로까지 할당 관세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챙기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바나나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 그건데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은 사과값이 올라서 배값도 올라서 토마토도 올라서 바나나도 오르겠네. 예. 그러면 필리핀에서 예를 들면 한국 수입상한테는 700원, 200원 더 받아야지. 그러면 나 일본 사람이야? 그럼 사면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예. 양쪽에 그건 결국은 그 수입하는 업자가 너 왜 일본 수입업자한테 500원 팔면서 우리한테 700원 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 말이 되냐고 그게. 이게 결국은 약간의 담합 요소가 있지 않냐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근에 식품 가격이 다 한꺼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단속 해본다고 그러고 막 했는데 잠깐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마저 좀 보고는 들어보는데 저는 관점 자체가 만약에 그냥 분석해가지고 뭐 운명이지 어쩔 수 없지라고 할 게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정부의 통제 개입 조절 기능이 약화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대통령.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해줘요. 근데 어제 핵심은 송민영 장관이에요. 자, 무슨 말을 얘기하냐? 왜 이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2023년부터라고 해요. 사실 2022년 말부터 징조가 있었고 2023년부터 갑자기 왜 식료품 물가가 다른 물가보다 2배 이상 오르가냐? 그렇지. 이 문제를 물어봐요. 이미 첫 번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물어봤어요. 그 첫 번째 물어봤을 때 장관이 뭐라고 했냐? 대체 소비. 다시 말하면 사과값이 오르니까 생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무슨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과값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이 사과를 못 먹어. 그러니까 배를 먹다 보니까 배값도 올라간다.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식료품 가격이 올랐다. 그럴 듯 하잖아요. 그렇다는데. 예,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왜 바나나 값은 오릅니까? 윤석열 같으면 그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과 대신 배를 먹었다고 쳐. 오케이. 근데 사과 대신 바나나를 먹지는 않잖아. 바나나 왜 올랐어? 그럼 뭐라고 하죠? 유통 과정에서의 어떤 누군가 폭리라든가 바나나 값이 오르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 송민영 장관이 어제 송민영 장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송민영 장관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장관 그러면 장관이 뭐라 하냐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재밌었네. 나 못 봤는데. 엄청 재밌다니까요.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 과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과일값이 올라가니까 한국 바나나 값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말한 것 같다. 말이 됩니까?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저 필리핀에서 한국한테는 500 일본한테는 500원에 팔던 걸 한국한테는 한국이 지금 과일 좋아하니까 700원에 팝니까? 그러면 한국 가서 그러죠. 우리 일본 사람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랬더니 그런 거 지적했다. 다시 제대로 알아보고 오라고. 다시 알아보. 그랬는데 또 그러니까 송민영 장관이 지금 이제 6기잖아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23년부터 했다는 얘기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그 말은 누구 책임이라는 얘기죠? 이게 당신 책임이라. 당신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 직접 안 했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이 문제까지 나한테 왜 답을 못 내 이걸. 지난번에 한번 이미 말했는데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이 뭐야? 무슨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환율 문제입니다. 그래. 환율 문제도 일부 있겠죠. 아니 그러면 환율이면 왜 공산품은 똑같이 물가 지금 문제 핵심이 뭐냐? 왜 식료품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서민들 일반 시민들은 가장 예민한 게 식료 먹는 거잖아요. 엔겔 지수가 높잖아요. 엔겔 지수가 높은 사람 입장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왜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똑같이 2% 오르는데 왜 식료품 가격만 4% 오르냐? 이 원인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원인 환율이래. 환율이면 왜 컴퓨터 값은 안 오르 똑같이 2% 올랐는데 왜 바나나 값은 4% 오르냐고요? 왜 그러면은 식료품만 환율 영향을 더 2배로 받느냐? 그렇죠. 그렇게 질문해 네.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답을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관세를 우리가 줄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 관세를 줄여주고 관세를 거의 영원히 가까이 하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관세를 영원히 가까이 했는데 그걸 추적을 못했다. 그럼 왜 이제 다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자,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 지금 여러 핑계를 대지만
물가의 가장 기본은 생산 단가 플러스 유통 단가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 단가를 막 줄인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 단가라는 거, 유통이라는 것은 문명 사회에서 문명 사회의 모든 발전사는 유통, 교통, 소통의 발전사, 수단의 발전사예요. 네. 이 철학자만 할 수 있는 말이지.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교통, 유통, 이제 소통의 끝내봐 이제 마무리. 그러면 네. 유통이란 게 뭐냐? 유통이라는 게 뭐냐? 교통, 소통 수단의 집결지예요. 네. 유통은 교통과 소통이 합쳐진 유통이에요. 네. 그럼 유통 과정이라는 것이 기술이 발전되면 더 유통의 과정의 비용이 줄어야 됩니까? 늘어야 됩니까? 줄여야 되는데 왜 늘어나냐는 거예요. 왜 늘어나냐? 그 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일도 그렇고 그 도매상들의 독과점이 있는데 아마도 대통령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장관 입에서 그 그렇지. 얘기가 나오길 기다린 거야. 지금 유통 과정에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갖고 와야지. 유통 독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을 기다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 어제는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만큼 중요한 말이 뭐냐? 자, 정부가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시장을 못 이깁니다. 하지만 시장도 정부를 못 이깁니다. 서로가 그걸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 하셨는데 이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정부는 시장을 규제할 때 어떤 시장을 규제하는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냐 하면 반시장적인 걸 규제하는 거예요. 독과점 같은 거. 그렇습니다. 독과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지금까지는 핵심인 뭐였냐? 독과점이지. 독과점은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독과점을 시장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독과점 그건 반시장적이라고 해요. 반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독과점만 그러냐? 아니에요. 더 위험한 거 있어요. 미국에서도 독과점은 처벌까지는 안 해. 그 금지시키지. 국을 엊그저께 막 분리시킬 뻔했잖아요. 그 정도로 미국은 강력하거든요. 회사를 분리시켜 버려.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회사를 분리시켜 버려요. 예. 그건 분리시키지만 형사소송 대상이 있는 것이 있어요. 반자본주의 중에 가장 반자본주의적인 거 담합입니다. 담합. 그렇지.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과일 문제에 있어서는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는데 그 얘기 예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과일 이렇게 형성되는 것은 그 중간 유통상들이 담합해서 이뤄낸 결과다 이게. 이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 답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져와라. 그 문제를 정확히 짚고 들어가서 찾아냈어야 되잖아요. 이미. 그러면 2023년부터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매상을 그렇게 제재하는 것은 이게 단순 시장 경제에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매상 자체가 공적 자금이 돼 있어요. 그렇죠. 도매 시장이 저절로 형성된 게 아니라 공적 자금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만 일할 수 있는 도매상들한테 권한을 따로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재할 수 있죠.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집어내서 반시장적인 요소들을 국가가 정부가 철저하게 규제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얘기를 하신 오늘 거고. 주제 못하고 끝나네. 예, 아니 아니 어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어디에 가 계신가? 알았어요. 저는 뭘 느꼈냐면 예. 형사법으로 즉 검사의 단독 항소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민생사범들이에요. 예. 끝까지 사람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리는 국가의 상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권리와 권한을 누리고 살 것인가 상이 있는데 거기 미치지 못하는 부처에 예.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이 철학을 공유하고 그 어디로 가려는지를 이해를 해야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저걸 왜 묻는지 모르니까 엉뚱한 답변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제일 믿음이 가는 게 한 번 묻고 끝나지 않는다. 맞죠. 또 묻고 다음번에 제가 보기에 송민영 장관이 이 답변을 못 내놓는다? 그럼 그만두셔야 됩니다. 시간 다 됐고 예. 오늘 주제는 내일.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내일에. 그러니까 미국이 내일에. 예. 패권 국가 체계의 종말을 가고 있다. 아니 미국이 진짜 망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패권 국가의 종말에 이거 해야 되는 주제니까 다가서고 있다. 내일 또 나오세요. 내일 아침에. 네,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안녕.